단 3일 만에 세계 외교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9월의 긴급 회담장에서 한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앞에서 전선 지도를 책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돈바스를 넘겨라. 단 5글자. 하지만 그 뒤엔 천만 난민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CNN은 외교적 굴욕이라 표현했고 BBC는 강대국의 협박이라 보도했죠. 젤렌스키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 한국 외교관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돌아봤죠. 그리고 그가 꺼낸 한 문장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영상의 나레이터 손수지입니다. 감동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2025년 9월 12일 백악관 웨스트윙 집무실. 저는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죠. 그 맞은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긴장한 얼굴로 자리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솔직히 말하죠. 당신은 지고 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대답하지 않았죠. 트럼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12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전선은 그대로예요. 책상 위로 전선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러시아 점령지. 그 면적은 우크라이나 동부 18%에 달했죠. 트럼프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 푸틴은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젤렌스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예요. 그리고 돌아서며 지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가 그 지도를 책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탁!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야. 돈바스를 넘겨. 젤렌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영토 포기를 강요하는 장면. 이것이 외교인가 아니면 협박인가. 회의실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미국 참모들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회의가 잠시 휴회됐습니다. 복도에서 젤렌스키가 참모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돈바스는 내 아들의 고향이다. 젤렌스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그의 어깨를 잡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야.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압박을 이어갔죠.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협상 없이는요. 젤렌스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어야 지키죠. 죽으면 끝이에요. 트럼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젤렌스키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침묵할 순 없어. 챕터 1끝 공백 제외 약 1180자. 나레이션 대사 비중 약 7.52. 오제 시도호 다음 챕터 2- 굴복과 신념 사이. 회의 후 2시간. 블레어 하우스 귀빈실. 젤렌스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저녁이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의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지원 없이는 3개월을 버틸 수 없습니다. 유럽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한국 대표단 숙소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밤 11시. 젤렌스키가 키예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과의 통화였죠. 여보, 아이들은 잘 있어?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젤렌스키가 천천히 물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아요. 전화를 끊은 젤렌스키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의 제안을 검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젤렌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돈바스엔 280만 명이 살고 있어. 그들을 어떻게 포기해? 하지만 내 아들이 태어난 곳이야. 내가 자란 곳이고.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멀리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블레어 하우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젤렌스키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저 무게를 나라면 견딜 수 있을까? 오전 10시. 백악관 재회담. 트럼프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바스를 포기하면 나토 가입을 보장하겠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술렁였죠. 젤렌스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토 가입이 보장됩니까? 내 임기 중엔 보장합니다. 젤렌스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참모들이 그를 바라봤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미간을 찌푸렸죠. 왜 안 됩니까? 젤렌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나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을 아빠가 팔았다고.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계속 말했죠. 당신은 거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건 거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젤렌스키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굴복으로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야. 오후 2시 30분. 회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젤렌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한국 대표단 자리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자리. 가장 작은 나라.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죠. 진행을 맡은 미국 국무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본 것 같았죠. 한국, 당신은 누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부 차관 윤도현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습니까? 트럼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예,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젤렌스키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토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전쟁을 계속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멈추자는 겁니다. 멈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일간의 인도적 정전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들었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전선 현 상태 동결. 양측 모두 군사행동을 중단합니다. 둘째,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중립국 감시단이 현장을 감독합니다. 셋째, 인도적 지원 통로 개설. 난민과 민간인을 보호합니다. 숫자와 조건들이 명확했습니다. 트럼프가 비웃듯 말했죠. 90일. 그리고 나서요? 다시 싸우면 끝이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90일이면 1200만 난민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90일이면 파괴된 병원 37곳을 임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면 전사자 유가족 8만 명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우리는 포기하라는 대신 멈추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 사람을 살릴 시간입니다. 젤렌스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유럽연합 대표 안나 코발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립국 12개국이 교대로 감시합니다. 한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비용은요? 유엔 분담금과 별도로 한국이 초기 운영비 3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트럼프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푸틴이 동의할까요? 그건 제안해봐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젤렌스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안나가 즉시 동조했죠.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안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 차관, 용기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푸틴을 설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안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유럽은 당신 편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죠. 차관, 큰일 냈네. 3억 달러 지원은 누가 승인했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회 설득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푸틴이나 설득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9월 15일 오전 10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90일 정전 제안이었죠.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푸틴이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어린아이의 평화놀이인가? 라브로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는 돈바스를 거의 장악했어. 왜 지금 멈춰야 하지? 하지만 각하, 국내 여론이. 여론이 전쟁을 이기나? 라브로프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러시아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떠 있었죠. 전쟁 지지율 67%. 6개월 전 82%에서 1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전 여론이 43%까지 올라가 있었죠. 푸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제 제재 영향은 GDP 4.7% 감소. 루블화 가치는 30% 하락했습니다.
군사비는 월 180억 달러, 연간 2160억 달러입니다.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푸틴은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죠. 한참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 한국인 윤도현이라고 했나? 예, 각하. 배경 조사했나? 44세. 외교관 경력 18년. 중동 분쟁 조정 경험이 있습니다. 푸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동. 거긴 부족 싸움이지. 이건 강대국의 게임이야. 라브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항상 약해.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지도 앞에 섰죠. 우크라이나 동부에 붉은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어. 왜 멈춰야 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국가안보회의. 강경파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하, 정전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약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한 참모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 우리 병력 손실도 심각합니다. 전사자 8만, 부상자 24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푸틴이 그를 바라봤죠. 계속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90일 정전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경파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패배주의자. 하지만 푸틴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는 생각에 잠겼죠.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열어. 한국 쪽에. 각하. 조건부로 논의 가능하다고 전해. 라브로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돈바스 현 상태 인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하지만 그건 푸틴이 날카롭게 말했죠. 나는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은 피로를 강요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푸틴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죠. 창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도책을 꺼냈습니다. 소련 시절의 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였던 시절. 손가락으로 돈바스를 따라갔죠.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9월 16일 새벽 2시. 모스크바 주한국 대사관.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러시아 외무부 비공식 채널. 90일 정전한 조건부 논의 가능. 단, 돈바스 현 상태 보장 필수. 대사는 즉시 서울로 보고했죠. 외교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차관, 푸틴이 움직였네. 자네가 해냈어.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조건이 문제입니다. 돈바스 현 상태 보장? 네.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설득해야 합니다. 젤렌스키를.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9월 17일 오전. 긴급 외교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죠. 안나 코발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안을 검토할 시간입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90일 정전.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는 지지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재무장할 시간을요. 발트 3국 대표들도 동조했죠. 푸틴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회의실이 둘로 갈렸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앉아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평화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나가 계속 말했죠. 90일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알지만 알면 행동해야 합니다. 안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럽은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무엇인지 압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생존의 시간입니다.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한숨을 쉬었죠.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단, 감시 체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스위스가 공동 주도합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19개국, 조건부 찬성 6개국, 반대 2개국. 압도적 지지였죠. 안나는 즉시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브뤼셀 기자회견장. 안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87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의 91 정전안을 공식 지지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스위스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유럽은 평화유지군 파견에 3,500명의 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금 12억 유로를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숫자와 약속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러시아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안합니다. 평화는 한 번의 시도로 오지 않으니까요. 미국은 동의했습니까? 현재 협의 중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안나는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 차관,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감사합니다, 안나. 고맙긴요. 이제 미국 차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웨스트윙,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죠. 윤 차관, 들어오십시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좌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럽이 움직였더군요. 당신 때문에. 협력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반응은요? 보좌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관심 있어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푸틴의 명확한 동의. 그리고 젤렌스키의 수락.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를 설득해야 해. 그날 저녁. 블레어 하우스. 젤렌스키와의 단독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설득이 남아있었죠. 9월 18일 저녁 7시. 블레어 하우스 응접실. 젤렌스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윤 차관, 앉으십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젤렌스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90일.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봐.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가 다시 싸울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젤렌스키가 저를 바라봤죠.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아이가 폐허 속에서 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마리우폴에서 찍혔습니다. 8살입니다. 젤렌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난민촌에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90일이면 이 아이가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돈바스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겠죠. 젤렌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생존입니다. 젤렌스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돈바스는 지금 폐허입니다. 건물 70%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복구해야 합니다. 젤렌스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9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병원 37곳 임시 복구, 학교 89곳 재개교, 난민 120만 명 귀향 지원.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이건 당신의 항복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위한 유예장치입니다. 젤렌스키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물었죠. 푸틴이 정말 지킬까요? 유엔 감시단이 24시간 감시합니다. 만약 어기면요? 그땐 전 세계가 압니다. 누가 평화를 원치 않았는지. 젤렌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윤 차관, 당신은 전쟁을 겪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죠.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젤렌스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영웅이 남습니다. 계속되면 영웅은 묘비로 바뀝니다. 그 순간 젤렌스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제 손을 잡았죠. 감사합니다, 윤 차관. 당신의 용기에. 용기는 대통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블레어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젤렌스키의 참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요? 90일 정전안을 수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9월 20일 뉴욕 유엔 본부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죠. 역사상 가장 빠른 긴급 총회였습니다. 저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죠. 대한민국이 제안한 90일 인도적 정전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회의장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국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회담 중 젤렌스키에게 지도 투척, 영토 양보 강요. 기사엔 회의실 내부 사진까지 실렸죠. 책상 위에 흩어진 지도. 젤렌스키의 창백한 얼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BBC도 특집 방송을 편성했죠. 동맹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트럼프 사과하라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만에 380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죠. 유엔 회의장 밖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평화를 원한다.
전쟁 장사 그만.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장 안.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냈죠. 의장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90일 인도적 정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합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 2, 3. 숫자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50, 80, 120.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48개국.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단 3개국. 기권 42개국.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제안 90일 인도적 정전안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3시.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졌죠. 대통령님, 지도 투척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젤렌스키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질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때때로 감정적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의도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90일 정전안을 지지합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에 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겠습니다. 예상 밖의 발표였죠.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승리 선언이 아니라 생존의 약속입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젤렌스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말을 인용한 거죠. 회견이 끝났습니다. 안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차관, 해냈어요. 아직 푸틴이 남았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성명 준비 중이랍니다. 저녁 8시. 크렘린궁. 푸틴이 국영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지켜봤죠. 러시아는 90일 정전을 수락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단, 유엔 감시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푸틴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러시아는 평화를 원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로 해낸 겁니다. 9월 21일 자정.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양측에 정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포성이 울렸죠. 그리고 침묵. 838일 만에 침묵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울음은 번져갔죠. 참호 속에서, 폐허가 된 건물 뒤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난민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아이가 물었죠. 정말요? 응, 정말이야. 유엔 평화유지군 1만 2천 명이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군 500명도 포함돼 있었죠. 파란 헬멧을 쓴 병사들. 그들이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멀어졌죠. 옆자리엔 안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 차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나가 물었죠. 90일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90일은 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90일 후. 2025년 12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겨울 햇살이 폐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허 사이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죠. 난민 귀환버스 287대가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반쯤 무너진 아파트를 가리키며
아이가 물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다시 고치면 돼. 90일 동안 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37곳이 임시 복구됐습니다. 학교 89곳이 문을 다시 열었죠. 귀환한 난민은 120만 명. 숫자 뒤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여전히 전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정전을 지켰죠. 단 한 차례의 교전도 없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저는 차관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 감사 서한들이 쌓여 있었죠.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유엔 사무총장. 한 장 한 장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구나. 오후 3시. 청와대 초청 오찬. 대통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 차관, 수고했네. 과분한 평가입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죠. 오찬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차관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목소리가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같은 시각. 키예프 대통령궁. 젤렌스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죠. 90일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윤도현 차관입니다. 젤렌스키가 잠시 멈췄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영웅이 남는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영웅은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내게 전쟁보다 더 큰 용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중계를 봤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3,0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90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90일 동안 128만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400명의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8만 가족이 전사한 가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하지만 그 선을 지키려 했던 이름은 남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명이 모두 일어섰죠. 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안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윤,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이제 평화는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무대에 오르지 않았죠. 안나, 젤렌스키, 유엔 사무총장. 우리 모두 함께 올랐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평화를 믿었던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오슬로 항구를 거닐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죠. 폐허였던 아파트가 복구된 모습. 그 앞에서 한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8살 소녀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거였구나. 이게 평화구나. 지금. 2026년 겨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엔 여전히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정전은 계속되고 있죠.
완전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머니들은 시장에 가고, 아버지들은 무너진 집을 고칩니다.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창밖으론 평화로운 서울이 펼쳐져 있죠. 전쟁을 겪지 않은 도시. 하지만 전쟁을 막은 도시. 책상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침묵을 깨고 손을 들었던 그날.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하지 않은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평화는 강대국의 선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을.